벌써 70하고도 8회를 살았네요. 이 나이쯤 되면 어지간한 세상 풍파는 다 겪었다고들 하지만 요즘처럼 마음이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손주들 재롱 보는 낙으로 조용히 노년을 보내려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네요. 모든 것이 제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된 도리를 잊은 그 아이들의 과오였을까요? 참, 제 소개가 늦었죠. 저는 박복임이라고 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아껴가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덕에 지금은 작은 건물 몇 채를 가진 건물주 할머니로 불리고 있지요. 젊어서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정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 30을 갓 넘겼으니 앞날이 캄캄했죠. 코 올리게 아들 하나 그리고 뱃속에 있던 딸아이까지. 굶길 수야 없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식당을 맡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동대문 시장에 나가 옷가지를 떼다 팔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남의 집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렇게 독하게 살다 보니 독종이라는 소리도 꽤나 들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그보다 더한 소리도 감수해야 했는걸요. 다행히 제가 손끝이 야무졌던지 음식 솜씨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식당은 그럭저럭 자리를 잡았어요. 푼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 제법 목돈이 모이더군요. 그걸로 식당 옆에 작은 점포를 하나 더 샀고 또 그 옆에 점포를 사면서 조금씩 제 영역을 넓혀갔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그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상가 건물을 하나둘 사들였고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작은 부자가 되었으니 제 젊은 날의 고생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지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었답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가 있어요. 첫째 아들 진우 그리고 둘째 딸 진이. 아들 진우는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잦아 제 속을 꽤나 태웠어요. 그래서인지 늘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드는 아이였죠.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순해서 크게 속 썩인 일은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서는 듬직한 며느리감이라며 조인숙, 지금의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이제 아들 걱정은 한시름 덜었구나 싶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 진이는 어릴 때부터 씩씩하고 야무졌어요. 제가 시장 일로 바빠 잘 챙겨주지 못할 때도 오빠를 챙기고 집안일도 곧잘 거들었죠. 속정도 깊어서 제가 몸이라도 아픈 날에는 옆에서 밤새 간호하던 착한 딸이었답니다. 딸아이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자기 분야에서 꽤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했어요. 능력 있는 사윗감을 얻어 결혼하고 예쁜 손녀까지 낳아주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어요. 제가 젊어서 고생한 만큼 내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들께 넉넉하게 예단이며 혼수를 보냈고 집 장만하는데도 적잖이 도움을 주었답니다. 부모된 마음에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가진 것을 아이들에게 조금 일찍 나누어 주기로 결심한 것은 제가 죽은 뒤에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얼굴 붉히는 일만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살아생전에 제 손으로 직접 물려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더 윤택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가진 상가 건물 중 두 채를 아들 진우와 딸 진이에게 각각 하나씩 증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치나 규모 면에서 시세가 거의 비슷한 건물들이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었거든요. 이 어미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걸 미천 삼아 더 열심히 살고 우애 좋게 지내거라.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당부했답니다. 그때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건물을 물려주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들 내외도 딸 내외도 명절이나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고 손주들 커가는 모습 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진우에게 물려준 건물은 꾸준히 월세 수입이 들어와 생활에 보탬이 되었고 진이 건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덕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인숙이의 행동에서 아주 미묘한 그러나 신경 쓰이는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예를 들면 가족 모임에서 제가 딸아이에게 값비싼 옷이라도 한 벌 사주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진이 좋겠네 하면서 웃지만 그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운함 같은 것이 느껴지곤 했죠. 물론 대놓고 표현하는 법은 없었어요. 아주 영리한 아이였으니까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손주들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마침 세일하는 스카프가 눈에 띄기에 딸과 며느리에게 하나씩 선물하려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두 개를 샀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고는 포장지 귀퉁이에 붙은 가격표를 슬쩍 확인하더니 어머님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게 유행이래요라며 은근히 제 성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딸아이는 그저 엄마 고마워요. 잘 쓸게요. 하며 활짝 웃는데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요즘 젊은 애들 취향이 까다롭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유독 물질적인 것에 민감하고 남과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불행의 아주 작은 전조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때부터 시기와 불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 미묘한 눈빛과 말투 속에 숨겨진 칼날이 결국 제 딸의 가슴뿐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깊이 베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건물을 하나씩 물려주고 난 뒤 한동안은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더 바랄 것 없이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진우에게나 진이에게나 비슷한 가격대의 건물을 주었으니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오해는 없을 거라 여겼고 아이들 또한 제 깊은 뜻을 헤아려 주리라 믿었지요. 딸아이 진이에게 안겨준 상가 건물에서 뜻밖의 호재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건물은 본래 시내 중심가에서는 살짝 비켜난 조금은 한적한 동네 어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 건물을 사들릴 때만 해도 주변 상권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지만 역사가 가깝고 유동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 장래성은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한 5년쯤 지났을까요? 시에서 그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신흥상업지구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려니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이겠거니 하고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현수막을 내걸고 땅값이며 건물값이 들썩이기 시작하더군요. 그제야 이게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죠. 개발 계획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저층 건물들은 전부 헐리고 그 자리에 수십 층짜리 주상복합 빌딩들이 들어서며 지하로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까지 연결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대형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입점까지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그야말로 상점벽해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 있던 딸아이 지니의 건물은 그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매입 의사를 타진하는 기업들도 줄을 이었죠. 처음 물려줄 당시 아들 진우의 건물과 엇비슷했던 시세는 불과 2년 사이에 서너 배를 훌쩍 뛰어넘더니 나중에는 아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딸아이는 갑작스러운 행운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엄마, 이게 다 엄마가 안목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라며 연신 제게 공을 돌리곤 했죠. 저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진이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딸에게 내복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들뜨기 쉬운 마음을 다잡아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아들 진우에게 준 건물도 결코 나쁜 물건은 아니었어요. 도심 상업지구의 위치에 임대 수요가 꾸준했고 공실 걱정 없이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왔으니까요. 시세 또한 더디긴 해도 조금씩이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요. 하지만 진이 건물에서 터진 대박과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도 진이의 일을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며느리 인숙이는 어머님, 진이는 정말 복도 많아요. 어떻게 그런 족집게 같은 안목으로 건물을 고르셨어요? 역시 어머님이세요. 하며 제 안목을 치켜 세우기도 했죠. 진우도 진이야, 정말 잘됐다. 오빠로서 너무 기쁘다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이게 바로 가족이지. 서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모습이야. 하고 흐뭇해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며느리 인숙이의 말과 행동에서 미묘한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족 식사 자리에서 진이가 새로 산 가방이나 옷 이야기를 꺼내면 인숙이는 예전 같으면 어머 예쁘다. 어디서 샀어? 하며 관심을 보였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입을 꾹 다물고 시큰둥한 표정을 짓거나 돈이 남아도나 보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죠. 한 번은 진이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며느리에게 줄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는데 인숙이는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구석에 밀쳐두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써서 뭐해? 그냥 진이 너나 많이 써.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하더군요.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해졌는지 몰라요. 진이는 무안함에 얼굴이 빨개졌고 아들 진우는 여보, 왜 그래? 처제가 성의껏 사온 건데. 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죠. 그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숙이의 마음속에 시샘과 질투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조용히 며느리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얘야, 사람마다 다 자기 복이 있는 법이다. 진이가 운이 좋았던 것이지.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야. 그리고 너희 건물도 입지나 수익률 면에서 결코 나쁘지 않잖니. 너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고 진심으로 충고했죠. 하지만 인숙이는 제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진이 편만 드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솔직히 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수십억짜리 건물주가 되고 누구는 그냥 평범한 건물주인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되레 제게 따지듯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언제 자식들을 차별 대우했던가요? 똑같이 사랑하고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줬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천하에 없는 편파적인 시어머니로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가족 모임 분위기가 눈에 띄게 냉랭해진 것은.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아들 진우에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동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야? 당신도 좀 남자답게 사업이라도 해서 돈 좀 벌어봐. 라며 남편을 닥달하는가 하면 제 앞에서도 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진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어머님이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더라면 하는 식으로 원망 섞인 말을 서슴지 않았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가족 관계마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애써 며느리의 불만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지만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한 그녀의 욕심과 시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제 생일날 결국 그 응어리진 감정들이 폭발하고야 말았죠. 온 가족이 모인 즐거운 저녁 식사 자리가 한순간에 싸늘한 전쟁터로 변해버릴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생각할수록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듯해요. 평화롭던 우리 가족에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으니까요. 제 생일날의 그 불미스러운 소동 이후 한동안 우리 가족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진우가 아내인 인숙이를 호되게 나무랐는지 아니면 며느리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한동안은 잠잠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감정의 골은 그리 쉽게 메워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 위태로운 평화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야 말았죠. 그날은 주말 오후였고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 찾던 조용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한정식 집에 미리 예약을 해두었죠. 손주 녀석들까지 모두 6식구가 한자리에 모이니 오랜만에 집안의 활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부터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저 역시 그런 손주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으니까요. 식당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 넓은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식당 내부를 두리번거렸죠.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둘씩 상 위에 차려지기 시작하자 다들 맛있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마냥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들 진우도
딸 진이도 서로 안부를 묻고 직장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인숙이도 평소보다는 말이 적었지만 가끔 손주들에게 반찬을 집어주거나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저는 그래, 가끔은 이렇게 서걱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기 위해 조용히 지갑을 꺼내려는데 며느리 인숙이가 갑자기 포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할게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문제였죠.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오늘은 아가씨가 한턱 내도 괜찮겠네요? 안 그런가요, 아가씨?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분이시잖아요.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날카로운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어요. 순간 식탁 위의 모든 대화가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인숙이와 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딸 진이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언니도 참. 제가 당연히 내야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하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인숙이가 그런 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막아섰습니다. 어머, 농담 아닌데? 진심인데? 우리야 뭐 매달 월세 받아도 대출 이자 갚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거 뻔히 알잖아요. 아가씨는 건물값도 엄청 올랐다면서요?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닐 텐데 이런 날은 아가씨가 좀 팍팍 쓰셔야죠. 안 그래요? 갑자기 자기네 집안의 경제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들먹이며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그 뻔뻔함과 노골적인 태도에 듣고 있던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진이는 무안함과 황당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알았어요. 언니,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라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죠.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제가 결국 중재에 나섰습니다. 얘들아, 그만들 하거라. 오늘 식사 자리는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만든 자리다. 음식값 가지고 너희들끼리 이러는 모습,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다. 하고는 제가 직접 계산하기 위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인숙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딸아이를 향해 고함을 내지르며 손을 휘두른 것입니다. 내가 뭔데 맨날 그렇게 잘난 척이야.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하는 외침과 함께 인숙이의 손이 매섭게 날아와 제 딸아이의 얼굴 한쪽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조용하던 한정식 집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순간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 갑작스럽고도 난폭한 행동에 놀라 맞은 뺨을 감싸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커다란 눈망울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금세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죠. 아들 진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인숙이의 팔을 잡아챘지만 며느리는 이미 눈이 뒤집힌 듯 보였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에는 살기마저 감돌았으니까요.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식당 종업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충격에 잠시 동안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매를 들어본 적 없는 제 눈에는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내 딸인데 제 눈앞에서 그것도 며느리에게 저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다니요. 심장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채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간신히 수습하고 보니 딸아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깨를 가늘게 떨며 소리 죽여 울고 있었고 며느리 인숙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딸아이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가까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딸아이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딸의 뺨은 이미 시뻘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위에 선명하게 5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갑고도 무서운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죠.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인지 정녕 알고 있는 것이냐?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낮고 매섭게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조차 처음 깨달았습니다. 인숙이는 제 위압적인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할 말 좀 했기로써니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계집애도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예요. 하며 조금도 뉘우침 없이 되레 악을 쓰며 대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와는 이 천륜을 저버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돈 때문에 그깟 재산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단란했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그 식당은 한순간에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제 딸아이의 여린 뺨에 새겨진 그 붉고 선명한 손자국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 끔찍한 식당에서의 소동 직후 저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딸아이 진이의 손을 굳게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 진우가 어머니, 진이야, 잠시만요. 하며 다급하게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매몰차게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정신이 아닌 며느리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격과 모멸감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딸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진정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아탔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진이의 왼쪽 뺨은 이미 눈에 띄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이는 아픔에 몸서리를 쳤죠. 응급실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기까지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딸아이는 응급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차라리 저 포악한 며느리의 손이 내 뺨을 때렸더라면 이토록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원망까지 치밀어 올랐죠. 한참을 기다려 만난 의사는 딸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더니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연조직, 타박상과 함께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뺨에 바를 연고와 함께 며칠치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나섰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딸아이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날의 충격과 수치심은 과연 언제쯤이나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옆방에서 딸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낮에 있었던 그 끔찍한 장면들이 눈앞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죠. 인숙이의 그 악에 바친 얼굴, 딸아이의 뺨을 내리치던 그 매서운 손길,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내 딸의 모습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아무리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손아래 시누이에게,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요? 돈 때문에, 그깟 재산 때문에 이성을 잃고 괴물로 변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을 가면 뒤에 교묘히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념들 속에서 제 분노는 점점 더 명확한 형태로 응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서 저는 아주 단호하고도 확고한 결심을 내렸어요. 내 딸에게 이토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며느리에게, 그리고 그런 아내의 폭주를 제대로 막지 못한 무능한 아들에게 내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재산을 단 한 평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아들 내외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 진우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부터 꿇고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어머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내 단속을 제대로 못한 제 불찰입니다. 인숙이도 지금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노여움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아들 뒤편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며느리 인숙이에게로 향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끌려온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가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자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열긴 했지만 그 내용은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진이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저도 어제는 너무너무 흥분해서 경황이 없었어요. 술도 몇 잔 마신 상태였고요라며 말끝을 흐리는데 그 어디에서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어진 말은 제 속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이도 너무 잘난 척하면서 사람 속을 긁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참고 참다가 정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거예요.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난 척? 이 천하의 몹쓸 것아. 내 눈에는 내 시누이가 그저 잘난 척하는 걸로만 보였더냐?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것이 내가 그 여린 아이의 뺨에 함부로 손을 대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저도 모르게 고함과 함께 삿대질까지 하고 말았어요. 제 평생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격한 감정을 터뜨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만 배워 처먹은 것이냐. 제 섯을 펄언 기세에 며느리는 겁을 먹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고 아들 진우는 그저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기계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자 힘을 주어 그들에게 제 마지막 통첩을 전했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주었던 그 상가 건물 당장 내놓거라. 더 이상 너희같이 일륜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것들에게
내 귀한 재산을 단 하루도 맡겨둘 수 없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해라. 제 단호한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특히 며느리 인숙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저를 멍하니 쳐다보며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라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깟 돈 몇 푼이 뭐라고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까지 나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아껴야 할 기본적인 신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중대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애원과 변명을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고 냉정하게 현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날 아들 내외를 매몰차게 내쫓다시피 돌려보낸 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변호사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저를 맞아주었죠. 사무실 안쪽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 앉자마자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슴속에 응어리진 분노와 슬픔을 최대한 억누르며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인숙이의 오랜 시기와 질투, 딸아이의 건물가치 상승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그리고 마침내 식당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사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박 변호사는 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경청하며 간간히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뿐이었어요. 한참 동안의 설명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더니 이윽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따님께서 받으셨을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위로의 말을 건넨 그는 곧바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배우자 혹은 직계열 쪽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며느리 인숙이가 제 딸 진이, 즉 증여자인 저의 직계열족에게 가한 행동은 명백히 범죄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평소 며느리가 보여왔던 금전적인 요구와 불손한 태도 등은 넓게 보아 부양 의무의 해태로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죠. 물론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과정이 길고 험난할 것이며 가족 간의 일이라 감정적인 소모도 클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 딸아이의 뺨에 남은 그 손자국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놈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하고요. 제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우선 아드님과 며느님께 어머님의 확고한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을 명확히 담아서요. 이것은 법적 효력을 떠나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추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즉시 내용 증명 작성 및 발송을 위임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내용 증명이 아들 내외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 인숙이에게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두 통은 받지 않았지만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벨소리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저희더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반성이나 후회보다는 오로지 원망과 분노,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만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말거라.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니 그리 알면 된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전화가 밤늦게까지 몇 차례나 더 이어졌지만 저는 2번 다시 받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히스테릭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들 진우가 헬쑥하다 못해 거의 초췌해진 얼굴로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기가 무섭게 아들은 깊은 한숨부터 토해내더군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일부러 더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인숙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그 건물은 정말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그거 돌려드리고 나면 저희는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입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한순간 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미된 마음에 어찌 자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제 손으로 정성껏 키워낸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딸 진이의 슬픔과 공포로 얼룩졌던 얼굴, 그리고 뺨 위에 선명했던 그 붉은 손자국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진우야.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정녕 무엇이냐? 내 아내의 그릇된 행동과 내 동생이 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냐? 아니면 당장 너희 손에서 빠져나갈 그 건물이냐? 제 날카로운 지적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아들의 속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더욱 씁쓸했죠.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을 변호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숙이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매일 밤 울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진이한테도 제가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사죄시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인숙이 버릇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아들이 여전히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의 포악한 행동과 그로 인해 딸아이가 받은 고통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함만을 모면하려는 아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호하고도 냉정한 어조로 제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너희에게 증여했던 그 건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그것이 내 아나무인 아내를 사람 만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너의 그 무책임하고 나약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을 게다. 제 확고부동한 말에 아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지만 저는 끝까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것이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사랑하는 딸에게도 가장 올바르고 정의로운 길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아들 진우까지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지만 제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깟 종이 한 장으로 혹은 아들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건물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기나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 딸아이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장이 며느리 인숙이와 아들에게 전달되고 나서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가관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악을 쓰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더니 제가 일절 대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전략을 바꾼 모양이더군요.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인숙이가 잔뜩 수척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주들까지 양손에 붙들고 있었죠. 제 손주들을 보자 순간 마음이 약해지려는 것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인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하며 아이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가증스럽던지.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과 엄마의 울음소리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아이들을 먼저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인숙이에게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여기서 이런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더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어서 일어나거라. 하지만 인숙이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 진이한테 잘할게요. 아니, 평생 진이 종처럼 살게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네,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 눈물과 애원이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조금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도끼와 계산적인 속셈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손주들에게는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고 방에서 잠시 놀고 있으라고 한 뒤 인숙이를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건물을 돌려주면 된다. 그것이 내가 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다. 하지만 인숙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끝까지 건물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며느리를 집에서 재웠지만 밤새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가증스러운 연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친정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그 사부인은 또 무슨 죄가 있겠어요. 딸 자식 잘못 키운 죄밖에요. 저는 그분께는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하지만 이 일은 사부인께서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님께서 저와 제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죠. 그러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뒤로는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는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아들 내외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한다느니 평소에도 며느리인 자신을 구박하고 딸만 편애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아들에게 건물을 물려줄 때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었다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음해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풀었는데 고작 저런 천박한 말들로 제 진심이 모욕당해야 한단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유치한 여론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저는 오직 법의 심판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마음먹었으니까요. 다만 그런 헛소문들이 혹여나 딸 진이의 귀에라도 들어가 아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것이 가장 걱정되었죠. 그래서 진이에게는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 혹여 이상한 소문 듣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라. 엄마는 오직 너와 정의만을 믿고 갈 것이다. 하고 미리 다독여 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만 믿어요. 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며느리가 제 손주들을 방패막이 삼아 제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불쑥불쑥 찾아와서는 할머니, 우리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할머니 때문에 저희 길에서 자게 생겼어요. 하며 아이들 앞에서 심파극을 연출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제 결심이 수없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구는 것은 아닐까? 저 어린 것들을 봐서라도 한 번쯤은 눈 감아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딸아이의 뺨에 남았던 그 끔찍한 손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시누이에게 그런 짓을 행사하고도 조금의 반성도 없는 며느리의 그 뻔뻔한 얼굴을 떠올렸죠. 이것은 단순히 재산 다툼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가르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고 함께 놀아주면서도 며느리에게는 끝까지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직과 양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하고 타일렀지만 며느리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건물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갖가지 회유와 협박, 그리고 여론전에 맞서 외롭고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아들 진우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어머니와 여동생이고 다른 한쪽은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이니 그 중간에 낀 아들의 심정이 오죽 복잡하고 괴로웠겠어요. 초기에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던 아들도 제가 워낙 단호하게 나가자 점차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코 상황을 체념하거나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갈등과 번민에 휩싸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올 때면 그 목소리는 늘 기어들어갈 듯 힘이 없었고 깊은 한숨 소리만이 수화기 너머로까지 전해져 오곤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때로는 너무 우유부단하고 상황 판단이 흐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인 인숙이가 저토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남편으로서 따끔하게 야단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진우는 그저 아내의 등살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하루는 아들을 따로 불러 차분히 타이르기도 했어요. 진우야, 너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가장이라는 자리는 그저 나이만 먹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는 용기와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 아내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너 스스로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 아이의 편에 서서 나를 원망하고 내 동생의 아픔을 외면하려 하느냐. 제 질책에 아들은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죠. 그저 어머니,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하는 말만 힘없이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변론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며느리와 정식으로 대면해야 하는 날이 온 것이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정갈이하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지만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어요. 아무리 제가 옳다고 믿는 싸움이라지만 제 자식과 다름없는 며느리를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법정에서까지 봐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 인숙이는 잔뜩 도끼가 오른 얼굴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 옆에는 아들 진우가 차마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요.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묵묵히 변호사의 뒤를 따라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양측 변호사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로를 견제했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양측 변호사들이 각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증여계약의 근거와 며느리 인숙이의 귀책 사유, 특히 식당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중심으로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펼쳐나갔어요. 반면 며느리 측 변호사는 그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부인하며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더군요. 심지어는 그날 식당에서의 일도 쌍방 간의 사소한 다툼이었을 뿐 제가 이를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뻔뻔스러운 거짓말들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변호사의 당부대로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순간은 며느리 측 변호사가 제 아들 진우를 마치 피해자처럼 묘사하며 감정에 호소하려 들 때였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조인숙은 물론이고 그 남편인 김진우 씨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정이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파탄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인가요? 모든 불행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들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저를 진정시켜 더 큰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법정에서 느꼈던 모멸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아들 진우가 저를 따라오더군요. 그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인숙이도 요즘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말에는 여전히 아내를 감싸고 도는 듯한 뉘앙스가 배어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 내 딸이 겪은 고통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아내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그깟 재산에만 매달려 진실을 외면하고 있구나.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차마 오래도록 바라볼 수가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과연 내 아들 진우는 언제쯤이나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길고도 지루한 싸움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첫 재판 이후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저를 부도덕한 시어머니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코 쉽게 가려지는 법이 아니죠. 제 변호사는 차분하고 철저하게 증거들을 수집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증인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날 식당에서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식당 주인이었죠. 처음에는 그분도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망설였지만 제 변호사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끝에 마침내 법정에서 증언해 주기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 드디어 식당 주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분은 판사 앞에서 선서한 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고도 객관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인숙이가 먼저 딸 진이에게 시비를 걸었고 언성이 높아지며 다툼이 시작되었으며 제가 중재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숙이가 갑자기 일어나 진이의 뺨을 때렸다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목격한 그대로 진술해 주었죠. 특히 피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피해자의 뺨을 아주 세게 때렸고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피고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라는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그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지만
식당 주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본 사실만을 침착하게 반복해서 증언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실망감으로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며느리 측은 더욱더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들 내외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식의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죠. 심지어는 진이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인신공격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법정에서 버젓이 오고 갈 때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는 것 같아 깊은 환멸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 딸 진이가 증인석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재판 전날 밤 진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실수해서 엄마한테 누가 되면 어떡해? 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해주었습니다. 진이야,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저 내가 겪었던 일,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진실만큼 강한 무기는 없는 법이니 엄마는 너를 믿는다. 제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다음날 법정에 선 진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그날의 상황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인숙이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도발했고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으며 자신이 어떻게든 상황을 원만하게 수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일을 당했는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또박또박 진술해 나갔죠. 특히 진이가 저는 단 한 번도 언니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니가 저희 엄마나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저는 어떻게든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너무나도 갑작스럽던 상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공포와 수치심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을 때 법정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심지어 무표정하기만 하던 판사의 얼굴에도 잠시 안타까운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어요. 며느리 인숙이는 그런 진이의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괴로운 듯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저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진이의 증언을 흠집내려 애썼지만 진이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의 집요하고도 무례한 질문들은 방청객들과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만을 심어줄 뿐이었죠. 그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설 때 저는 딸아이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잘했다, 내 딸. 정말 잘했어. 그 말 외에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고 저는 그런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죠. 이제 이 길고도 지루한 싸움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어떤 변수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더 열리고 양측의 치열한 증거 싸움과 증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된 후 드디어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까지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온갖 상념에 시달렸고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잘못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딸 진이의 상처받았던 얼굴과 며느리 인숙이의 그 오만하고도 뻔뻔스러웠던 태도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진실은 결코 거짓에 가려질 수 없다. 하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죠. 선고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방청석은 양측 가족들과 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법정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딸 진이는 제 옆자리에 앉아 초조한 듯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며느리 인숙이와 아들 진우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특히 인숙이는 이전에 그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사가 입정하고 장내가 조용해지자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개요부터 시작하여 양측의 주장과 증거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판결 이유를 설명해 나갔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숨막히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피고 조인숙은 원고 박복임의 직계열 쪽인 딸 김진희에게 폭언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증여계약의 중대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조인숙은 증여자인 원고 박복임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지속적인 불만과 부당한 요구로 증여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사실 또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박복임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조인숙과 김진우에게 증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단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것은 기쁨이나 환희와는 조금 다른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깊은 슬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까지 뒤섞여 있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딸 진이는 이미 소리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인숙이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판사석만 바라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말더군요. 아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을 내쉬고 있었고요. 법정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착잡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듯한 허탈감 때문이었을까요? 판결 이후 아들 내외는 결국 그들이 살던 건물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건물 명도 절차가 진행되었고 정해진 날짜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서 그들의 짐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인숙이는 마지막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이삿짐을 나르는 인부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러대거나 간혹 저를 발견하고는 원망과 저주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쏘아보기도 했죠.
아들 진우는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며 담배만 연신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라하고도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이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솥밥을 먹던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들이 그 건물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린 손주들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려 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고, 이번 일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그 건물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되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이 건물이 우리 가족에게 안겨주었던 그 깊은 상처와 갈등의 시간들이 먼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임대를 놓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할지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딸 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었어요. 진이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했거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기도 했죠. 저는 그런 딸아이를 위해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니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었죠. 진이야,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러니 더 이상 아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말거라. 엄마가 내 곁을 항상 지켜줄 테니 이제는 웃는 일만 생각하자꾸나. 제 진심 어린 위로와 보살핌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딸아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죠. 길고도 험난했던 법정 다툼의 먼지가 가라앉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무언가가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 진우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애끓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며느리 인숙이와 함께 그들이 안주인 행세를 하던 건물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이후 아들은 한동안 세상과 담이라도 쌓은 듯 제 연락조차 받지 않고 깊은 칩거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아마도 저에 대한 해묵은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참담한 자괴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칠흑 같은 막막함 등이 뒤엉켜 그 여린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었을 테지요. 저는 그런 아들이 밤낮으로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부디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천근만근의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누르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날 저녁,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들이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무심코 현관문을 열었다가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훤칠했던 내 아들이건만 지금 그의 모습은 오랜 노숙 끝에 겨우 집을 찾아온 사람처럼 수척하고 남루하기 짝이 없었어요. 퀭하게 들어간 두 눈, 까칠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세상을 다 잃은 듯 풀 죽은 어깨까지 영락없는 폐잔병의 행색이었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 한쪽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고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이 어색하고도 가슴 아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 한동안 그저 마른 침만 삼키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짙게 드리워질 무렵 아들은 마침내 모기만 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떨리는 음성으로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 같으신 어머니께도 그리고 제 하나뿐인 동생 진이에게도 평생토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와락 무릎을 꿇더니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커다란 몸집을 잔뜩 웅크린 채 지난 세월의 모든 회한과 슬픔을 토해내듯 흐느껴 우는 아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처절하고도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없이 못나고 부족했습니다. 아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조차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제 동생의 가슴에 이토록 깊은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부디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의 그 뼈저린 후회가 담긴 눈물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말들 앞에서 제 마음속 깊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분노의 응어리마저 봄눈 녹듯이 사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제 눈가에도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말했죠. 어서 일어나거라, 내 아들아. 내가 이제라도 너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이 어미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 그것으로 되었다. 지난날의 과오는 모두 이 강물에 흘려보내고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내 인생을 정직하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 어미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자신을 옥죄어왔던 며느리 인숙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인숙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운운하며 추하고도 지저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고도 냉정하게 대처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인숙이가 그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빚들과 사치스러운 생활의 흔적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손주들에 대한 양육권은 인숙이가 가져갔지만 아들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손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애쓰는 모습이 조금은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산을 넘은 후 아들은 정말이지 밑바닥부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번듯한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상태였고 가진 기술이나 경력도 마땅치 않았기에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아들은 좌절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배우고 작은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해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그 과정 자체에서 아들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큰 보람과 자존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주말이면 고된 몸을 이끌고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돕거나 말없이 제 곁을 지키며 따뜻한 말벗이 되어주곤 했죠. 그리고 제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아들이 동생 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해하던 남매 사이였지만 아들이 몇 번이고 진이를 찾아가 눈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자 착한 진이도 결국 오빠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더군요. 요즘은 가끔 두 아이가 함께 저를 찾아와 예전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그래,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구나. 내 아들은 그리고 내 딸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한편 저는 그동안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되찾은 그 건물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속 시원하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을까도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건물만 보면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들과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들이 되살아나 선뜻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 건물은 제게 단순한 재산 이상의 아주 복잡하고도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동안 말을 아끼고 있던 딸 진이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평소 뛰어난 손재주와 함께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던 진이는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미술 교육이나 공예품 제작 같은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딸아이의 그 순수하고도 기특한 생각을 듣는 순간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이 건물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싶었죠. 그날 이후 저는 딸 진이와 머리를 맞대고 건물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건물의 1층은 진이의 꿈을 담아 아늑하고 예쁜 공방 겸 작은 갤러리로 꾸미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진이는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나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2층과 3층은 임대료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하고 싶어하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결정에 딸 진이는 물론이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아들 진우까지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특히 진우는 자신이 건축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들, 딸이 함께 힘을 합쳐 낡은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따뜻한 감동과 희망만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달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마침내
건물은 나눔과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저의 오랜 지인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딸 진이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한때 제게 큰 아픔과 시련을 안겨주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딸과 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 덕분에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세상에 작은 빛을 더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에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고,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일을 해냈다는 깊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잠잠히 지나가고 우리 가족에게도 마침내 이전과는 다른, 그러나 더욱 깊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한번 금이 간 유리잔처럼 예전에 그 완벽했던 시절로 모든 것이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깨어진 신뢰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완벽하게 회복되기 어렵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은 평생토록 희미하게나마 남아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며느리 인숙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손주들과의 만남 또한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하게 되었죠. 그것이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생의 가장 큰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일들을 통해 돈이나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 즉 가족 간의 진실한 사랑과 깊은 믿음,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따뜻한 도리였죠.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몸소 가르치는 것이라는,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게 남은 인생 동안 제 사랑하는 아이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에게 바로 그 사랑의 참된 가치와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말이면 아들, 딸과 함께 새로 단장한 건물 공방에 들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어린 손주들에게는 할머니가 이 험난한 세상을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온몸으로 깨달은 소중한 삶의 교훈들을 때로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들려주며 그들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들을 뿌리고 있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부자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닐지라도 제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할머니로, 그리고 제 아이들과 손주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래도록 남아있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조용히 덮이는 그 순간, 그래,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 후회 없이 사랑했고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다. 고 제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떳떳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다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모든 시련 끝에 어렵게 찾아낸 진정한 행복의 의미이자 제가 꿈꾸는 가장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삶의 마침표랍니다.